7년 만에 중국 땅을 밟은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때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이라 불리던 인도가 이제는 베이징으로 향한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파키스탄 편들기, 그리고 끝없는 외교 오만. 그 결과 인도는 흔들렸고 미중 패권의 균형추가 한순간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정확히 읽은 나라가 있었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 한국은 외교 기술 문화 모든 영역에서 미중이 풀지 못한 난제를 단번에 해결하며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워싱턴도 베이징도 아닌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로 25년 넘게 국제 정치 경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세계 질서의 중심은 미국과 중국이다. 인도는 그 사이의 균형추이며 한국은 지역적 파트너일 뿐이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진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5년 8월 31일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가 7년 만에 중국 땅을 밟은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는 푸틴, 시진핑, 그리고 모디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그 장면을 본 국제 정치학자들은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이동, 그리고 미국 외교의 균열을 상징하는 한 장면이었죠. 저는 TV 앞에서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오랜 친구이자 인도 외교 전문가인 라훌 바르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훌, 이건 단순한 외교 행보가 아니지. 맞아, 에드워드. 인도가 방향을 틀었어. 완전히. 그 말은 곧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미국의 인도 포섭 정책이 트럼프의 한 번의 오만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건의 시작은 관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농업시장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인도산 철강, 의류, 화학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25%의 징벌적 관세를 얹었습니다. 총 50%의 관세 폭탄이 인도의 주요 산업을 강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인도의 가장 민감한 신경, 카슈미르 분쟁에 개입해버렸습니다. 파키스탄 편에 서서 즉각적인 휴전을 선언하고 파키스탄 군 수뇌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그건 인도 외교의 금기를 어긴 행위였습니다. 1947년 독립 이후 인도는 카슈미르는 내정 문제라는 원칙을 단 한 번도 흔든 적이 없었는데 트럼프는 그 선을 무참히 밟아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 뉴델리의 외교관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잃었고 모욕을 얻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그 틈을 중국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동 번영을 내세우며 인도의 대규모 기술 인프라 협력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허지통신, AI 협력, 인프라 투자. 트럼프가 닫아버린 문을 중국이 활짝 열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인도 총리 모디는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비행기가 텐진 공항에 착륙하던 순간 CNN 앵커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인디어 턴즈 이스트. 더 밸런스 오브 파워 이즈 시프팅. 인도가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제 노트를 덮었습니다. 수십 년간 믿어온 이론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하버드 강의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대응하며 인도는 중립을 지키겠죠.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틀렸어요. 지금 세계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균형을 다시 세우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저는 화면에 한 단어를 띄웠습니다. 코리아.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 한국은 전혀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어느 한 진영에도 완전히 기울지 않으면서 미국과 유럽, 인도, 동남아, 중동과 각각 맞손을 잡은 겁니다. 삼성은 미국, 인도, 베트남을 잇는 삼각 생산 체계를 완성했고, 현대자동차는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를 통해 미국 내 생산 한국 기술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세웠습니다. LG와 SK는 유럽에서 탄소 중립 인증을 받은 유일한 아시아 기업으로 떠올랐고, 한국의 방위 산업은 폴란드, 호주, 사우디로 확장되며 신뢰의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미중의 틈에서 흔들린 인도가 사라진 자리에 한국이 들어섰다. 이제 국제 정치의 언어는 군사력도 GDP도 아닙니다. 기술력입니다. 삼성의 HBM 메모리, SK 하이닉스의 AI 반도체는 전 세계 AI 기업의 핵심 부품이 되었고, 이젠 미국도 중국도 한국의 기술 없이는 AI 경쟁을 이어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때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던 기술 패권의 중심이 서울로 이동한 순간이었죠. 저는 동료 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지탱하는 축이 되었습니다. 미중은 여전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의 한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현명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유지했고, 인도, 중동, 유럽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동시에 확장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교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단련된 생존의 지혜, 그리고 국가적 자존감이 만든 균형의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틈을 읽었고, 그 틈을 기술, 신뢰, 문화로 메웠습니다. 그게 바로 미중도 못한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하버드 연구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 24시간 멈추지 않는 산업의 리듬, 그리고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다. 세계를 다시 설계하는 문명의 전환이다. 한국은 미국처럼 강압하지 않고 중국처럼 지배하지 않으며 자신의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강의 노트를 다시 썼습니다. 맨 첫 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는 미중의 대결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그 균형을 세운 건 한국이다. 그리고 제 강의의 첫 문장은 바뀌었습니다. 미중도 못한 일 한국이 해냈다. 학생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세계의 중심은 워싱턴도 베이징도 뉴델리도 아닌 서울입니다. 하버드의 다음 학기. 나는 정치학부의 가장 큰 강의실에서 글로벌 패권의 미래 더 퓨처 오브 글로벌 파워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벽에는 여전히 세계 지도와 함께 미중 양극 체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 도표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칠판 앞에 서서 학생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패권은 언제 바뀔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다. 전쟁이 일어날 때요.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다. 경제가 무너질 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패권은 전쟁이나 경제 위기로 바뀌지 않습니다. 신뢰가 이동할 때 바뀝니다. 그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단 하나였다. 그리고 지금 그 신뢰가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트럼프는 스스로를 딜메이커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외교를 거래로 착각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다. 미국이 돈을 냈으니 다른 나라는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인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인도는 외세의 지배에 가장 민감한 나라였다. 200년의 식민 통치, 그리고 1947년 영국의 분할 정책. 카슈미르라는 한 단어만 들어도 인도인들의 가슴에는 불이 붙는다. 트럼프는 그 금기를 무시했다. 관세를 부과하고 파키스탄과 회담하고 마치 인도를 관리 대상처럼 다뤘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20년간 쌓아온 미인도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미국의 싱크탱크 카네기 재단의 한 보고서는 이렇게 썼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를 잃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결정적 균열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균열이 중국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조차 이 기회를 온전히 잡지 못했다. 그 이유를 나는 곧 깨닫게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전략가다. 그는 모디의 마음이 흔들린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다. 공동 번영, 상생협력, 아시아의 세기. 그의 언어는 부드러웠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계산이 있었다. 중국은 인도의 경제를 포용하는 대신 인도의 전략적 독립성을 서서히 무너뜨리려 했다. 인도 시장을 통해 자국의 기술과 부품을 확산시키고 결국 인도를 경제 종속 구조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인도는 그걸 알고 있었다. 겉으론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미국은 믿을 수 없고 중국은 더 위험하다. 그게 모디 총리의 진심이었다. 그러나 이 세계적 혼란 속에서 딱 한 나라만이 신뢰와 자유를 동시에 확보한 나라가 있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나는 2025년 봄 서울을 방문했다. 그때 한국은 이미 조용히 세계의 산업지도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삼성의 반도체, 현대의 메타플랜트, LG의 배터리, 그리고 K방산의 기술력까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균형 감각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 인도, 유럽, 중동 등과 동시에 협력하고 있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정치적으로 유연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적이었다. 나는 한 외교관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국가와 동시에 협력할 수 있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머릿속을 멈추게 했다. 미국은 강하지만 한국은 믿을 만하다. 세계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건 힘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서울 남서부의 한반도체 연구소. 그곳에서 나는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외교를 보았다. 실리콘 웨이퍼 위에 찍힌 미세한 회로 하나하나가 이제는 국가 간 신뢰의 언어가 되어 있었다. 삼성의 HBM 메모리와 SK 하이닉스의 AI 반도체는 미국의 엔비디아, 구글, 오픈 AI부터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까지 모두가 의존하는 기술이었다.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었다. 기술이 외교를 대신하는 시대. 한국은 그 중심에 있었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AI 패권을 이어갈 수 없었고 중국은 한국을 통하지 않으면 첨단 기술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연구소에서 이런 메모를 남겼다. 한국은 세계의 기술 중심이 아니라 신뢰의 허브다. 한국의 외교는 놀라웠다. 그건 기존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실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다중외교였다. 미국과는 안보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 협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러시아와는 에너지 협력을 이어가고 인도와는 기술 교류를 확대했다. 유럽과는 탄소 중립 AI 윤리 협약을 추진했다. 나는 이 전략을 21세기형 중견국 외교의 모범 코리어 마덜이라 부르기로 했다. 그것은 미중 양극 체제의 대안이었고 국제사회가 잃어버린 균형의 감각을 되찾는 해법이었다. 며칠 후 나는 하버드의 국제정치 세미나에서 이 주제를 발표했다. 한국은 미중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몇몇 동료 교수들은 비웃었다. 교수님, 그건 과장이군요. 한국은 여전히 중견국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중견국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패권의 틈을 메우는 새로운 중심국입니다. 그리고 나는 자료를 띄웠다. G7 초청국 연속 3년. 나토 파트너십 확대. K방산 수출 17개국 돌파.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 57%. 모두가 조용해졌다. 이건 숫자의 힘이 아니라 신뢰의 증거였다. 그 사이 인도는 혼란에 빠졌다. 중국과의 협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 국경 문제, 기술 의존, 무역 불균형. 인도 언론은 모디의 텐진행은 외교적 도박이었다고 평가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외교는 줄타기가 아니다. 균형이다.
그리고 바로 그 균형을 한국이 잡고 있었다. 트럼프의 실책이 만든 공백, 중국의 팽창이 만든 불안, 인도의 흔들림이 만든 혼란. 그 모든 틈을 한국이 메우고 있었다. 이제 세계 각국의 싱크탱크와 언론들이 한국을 새로운 모델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균형의 기술을 가진 나라다. 라고 썼고, 독일의 슈피겔은 한국의 실리 외교는 유럽이 배워야 할 교과서다. 라고 평했다. 그리고 미국의 CNN은 특집 보도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중도 해내지 못한 외교적 균형, 그것을 한국이 해냈다. 나는 그 리포트를 보며 미소 지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조용한 아시아 국가로 불렸다. 이제 그 조용함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었다. 나는 내 강의 마지막 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인도가 흔들린 그 순간 세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단 한 나라만이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덧붙였다. 이제 세계의 중심은 워싱턴도 베이징도 뉴델리도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속삭였다. 미중도 못한 일 한국이 해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답했다. 그래, 그게 진실이야. 이것이 내가 목격한 새로운 세상의 질서다. 힘의 시대가 가고 신뢰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신뢰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서 있다. 나는 더 이상 강의실에서 이론만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었다. 2025년 가을, 나는 직접 세계 각국의 외교 현장을 찾았다. 미국 워싱턴, 인도 뉴델리, 중국 베이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그 네 도시를 돌아보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다. 세계의 중심은 이미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서울이었다. 워싱턴 DC는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던 도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국무부, 백악관, 의회. 누구도 인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한 고위 관료가 나에게 말했다. 우린 인도를 잃었어. 하지만 대안이 없어. 일본은 너무 보수적이고 대만은 너무 작아.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한국이지.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트럼프의 무리한 관세 정책 이후 미국의 기업과 동맹국들은 신뢰의 파트너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군사적으로는 강하지 않지만 기술 경제적으로 완벽히 자립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미국 내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미국의 생명선이라 불렀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군의 AI 전략이 불가능하다. 라는 문장이 버젓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미국은 여전히 강하지만 중심이 아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다. 패권은 더 이상 일극이 아닌 공동축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도착하자 언론은 모디의 오판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신문마다 중국과의 합작 프로젝트가 중단된 기사들이 실렸다. AI 공동개발, 철도 인프라, 반도체 협력. 나는 인도 외교부의 한 젊은 관료를 만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놀랍게도 인도 정부는 자국 내 AI 센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한국과 공동으로 K-데이터 앤드 AI 캠퍼스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기술력과 교육 모델을 들여오는 대가로 인도는 한국 기업의 전폭적 투자를 보장했다. 한때 미국이 인도를 전략적 동맹으로 키우려던 구상이 이제는 한국 중심의 협력 체계로 대체되고 있었다. 균형을 잃은 인도는 한국을 통해 다시 균형을 배웠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구조적 이동이었다. 베이징의 외교부는 복잡한 분위기였다. 한편으로는 인도가 멀어진 걸 반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부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중국의 한 정책연구원이 내게 물었다. 교수님,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중국은 지금껏 힘의 외교를 믿어왔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경쟁 대신 상호 의존, 대립 대신 기술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중국 정부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신뢰를 유지한 국가다. 그 말은 곧 한국이 더 이상 변방의 국가가 아닌 동아시아의 중추, 즉 전략적 중심국으로 격상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나는 서울에 도착했다. 한강을 따라 빛나는 도시의 야경은 그 어떤 수도보다 역동적이었다. 공항에서부터 AI 로봇이 안내를 하고 지하철은 무인운행, 공공행정은 완전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있었다. 나는 한국의 젊은 외교관을 만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중심이 흔들릴 때 빈자리를 메웠을 뿐이죠.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이건 패권이 아니라 균형의 리더십이었다. 서울의 청와대 외교전략실 벽에는 이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트러스트 빌즈 파워. 신뢰가 힘을 만든다. 이 짧은 문장은 한국 외교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한국의 외교 전략은 명확했다. 하나의 진영에 종속되지 않고 각국의 필요와 신뢰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다중 네트워크 외교. 나는 이를 K전략이라 이름 붙였다. 그 전략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기술동맹 반도체, AI, 방산, 에너지 분야에서 신뢰 기반 기술 교류. 문화 연결 K 콘텐츠를 통해 정서적 우호 확산. 정치균형 미중 사이 중립이 아니라 다극화 중심의 허브 역할. 이 전략이 가동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은 나토, 아세안, G7, GCC 등 서로 다른 체계의 국제기구와 모두 연결되었다. 그 결과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한국은 한쪽에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이건 생존의 외교가 아니라 창조의 외교였다. 2026년 초 나는 다시 하버드로 돌아왔다. 그날 뉴스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G7 한국을 정식 회원국으로 검토 중.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이제 한국은 G7의 옵서버 국가가 아닌 핵심 의결 파트너로 초대되고 있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방산 기술을 도입했고 중동의 왕세자들은 K-스마트팜과 AI 도시 개발에 한국 기업을 1순위로 초청했다. 나는 그 모든 뉴스를 보며 깨달았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배우고 있다. 한류는 더 이상 문화 현상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체계가 되어 있었다. 기술, 외교, 방산, 문화가 하나로 묶여 한국형 글로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열린 포럼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세계는 조용한 혁명을 목격했습니다. 안정의 중심이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패권은 더 이상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술을 가장 잘 이해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날 밤 워싱턴 포스트는 내 강연을 이렇게 보도했다. 하버드의 밀러 교수가 새로운 세계지도 위에 서울을 중심점으로 그렸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다. 그건 현실이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강국은 큰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기대는 나라다.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 있었다. 미국은 여전히 힘이 있지만 신뢰를 잃었고 중국은 여전히 크지만 존중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은 작지만 그 누구보다도 신뢰를 얻고 있었다. 그게 바로 21세기형 강국의 정의였다. 나는 내 마지막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말했다. 세계는 지금 미중 패권의 틀을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축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무력으로 패권을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 기술, 문화 그리고 균형으로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학생들이 묻는다. 교수님, 그게 가능한가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이미 일어났어요. 미중도 못한 일 한국이 해냈으니까요. 이것이 내가 목격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전환점이었다.
지도 위의 선들은 다시 그려지고 그 중심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있다. 서울. 그 이름이 이제 세계가 의지하는 단어가 되었다. 하버드의 겨울은 언제나 길고 차가웠다. 그러나 그날의 강의실은 유난히 따뜻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며 나는 조용히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책상 위에는 세계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미국, 중국, 인도 그리고 서울. 나는 분필로 그 지점에 둥근 원을 그렸다. 이게 지금의 세계입니다.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서울이요? 왜 서울이 중심입니까?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한국은 미중의 경쟁을 넘어 그들이 실패한 균형의 질서를 세운 나라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패권이라는 단어를 공부해왔다. 패권은 언제나 군사력, 자본, 인구, 영토와 함께 다뤄졌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이 모든 기준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력은 13위권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한국을 중심국이라 부른다. 왜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은 힘으로 설득하지 않고 신뢰로 설득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따라오라고 말했고 중국은 복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렇게 말했다. 함께하자. 그 짧은 한마디가 세계 외교의 언어를 바꾸어 놓았다. 나는 서울대와 하버드 공동 포럼에서 기술 패권과 윤리의 경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한국 학생이 내게 물었다. 교수님, 한국이 기술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기술을 인간을 지배하는 도구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가치의 언어였다. AI, 반도체, 방위산업. 그 모든 영역에서 한국은 효율보다 책임을 먼저 말한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환경과 인권을 중시하고 방산 수출국으로서도 윤리적 기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나는 그날 이렇게 정리했다. 한국의 기술력은 공학의 결과가 아니라 철학의 결과다. 2025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다극화 시대의 협력 모델 회의. 나는 초청 연사로서 이렇게 말했다. 한때 세계는 미중의 대립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이 그 균형을 세우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장 밖에는 코리어 이니셔티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한국 정부가 주도한 새로운 국제 협력 프레임이었다. 그 핵심은 세 가지였다. 기술의 윤리화, 첨단 산업 경쟁을 인류 공동의 가치로 전환, 공정한 연대, 개발도상국에도 기술 공유 및 공동 성장 기회 제공, 문화 기반 외교, 갈등보다 공감, 대립보다 연결을 택한 문화 교류. 그날 한 유럽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이건 새로운 마셜 플랜이 아니라 새로운 휴머니즘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건 한국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정신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의 대학과 싱크탱크들은 코리어 마더를 하나의 연구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는 코리언 밸런싱 스트래터지라는 과목이 개설되었고 MIT에서는 K-텍 디플로머시를, 옥스퍼드에서는 에식스 오브 코리언 이너베이션을 연구했다. 나는 강단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이건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한국의 방식은 새로운 국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다. 과거엔 패권이 질서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균형이 질서를 만든다. 한국은 그 균형의 설계자였다. 인도 또한 변했다. 모디 총리는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그는 서울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국에게 배웠습니다. 외교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설득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인도 언론은 모디의 겸손한 고백이라 제목을 달았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다. 과거 내가 강의실에서 인도를 균형의 축이라 부르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그 균형은 이미 한국으로 옮겨와 있었다. 나는 메모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 인도는 한국을 배우고 한국은 인류를 이끈다. 리더십은 지배가 아니라 공감이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다.
전쟁 대신 협력, 압박 대신 설득, 이익 대신 신뢰. 그 세 가지가 한국 외교의 기본 원칙이었다. 한국은 미중의 틈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미중의 틈을 메우며 세계를 안정시킨 나라였다. 이건 외교 전략을 넘어 인류적 리더십의 모델이었다. 나는 하버드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강국은 강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학생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제 세상은 정말로 변했다. 나는 더 이상 미중 패권을 연구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이렇게 말한다. 패권은 끝났다. 이제 균형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균형의 상징은 한국이다. 나는 책상 위에 한 문장을 남겼다. 미중도 못한 일 한국이 해냈다. 이 문장은 내 인생의 모든 연구를 요약했다. 내가 평생 믿었던 강대국 중심 이론은 한 나라의 조용한 혁신 앞에서 무너졌다. 나는 다시 서울을 찾았다. 그곳엔 더 이상 긴장이나 불안이 없었다. 대신 자신감과 평온이 있었다. 한강의 불빛은 여전히 흐르고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는 밤새 꺼지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이 나라가 진짜 강국이다. 강국이란 총을 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기대어 쉴 수 있는 나라다. 그건 지금의 대한민국이었다. 하버드의 마지막 강의에서 나는 칠판에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썼다. THEWORLDLOKSTOSEOUL. 그리고 덧붙였다.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방향입니다. 학생들은 침묵 속에서 그 문장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이 비쳤다. 나는 말을 이었다. 힘의 크기가 아닌 신뢰의 깊이가 세계를 바꿉니다. 그걸 증명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나는 내 인생 마지막 책의 서문을 이렇게 썼다. 한국은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다. 대신 세상을 설득했다. 그리고 그 설득은 성공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통해 강함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있다. 한국은 미중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전략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진정한 강함은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지키고 연결하는 힘이다. 나는 평생 패권의 변화를 연구했지만 결국 나를 바꾼 건 한 나라의 조용한 균형이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니라 균형에서 나온다. 한국은 미중이 경쟁으로 무너뜨린 세계 질서 속에서 기술과 신뢰 그리고 인간적인 외교로 무너진 균형을 다시 세웠다. 크기가 아니라 방향, 지배가 아니라 설득, 그리고 경쟁이 아닌 공존. 그것이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강국의 모습이며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리더십의 본질이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한국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